그 설명에 좀 흐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때 좀 다른 쪽으로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자, 일단 논술 설명회를 나는 한 번 이상 들어봤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제 설명회였다 하시는 분들, 네, 설명 손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좀 논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어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 설명회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는 조금 되어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한 번도 논술 설명회를 들어보지 않았다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유튜브에 최지희 수학이라고 쳐보시면 제가 그 1시간 정도 이제 제가 그 아예 설명회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 올려놓은 가장 최신 동영상을 좀 시청을 해주시면은 이 논술에 대한 이해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은 한림학원에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명회를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들은요, 최지희 수학에서 가장 최근에 설명회를 진행했던 영상 한 1시간짜리 먼저 보시고 나서 요거를 다시 복습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어머님들 오시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논술로 대학을 가기 힘든 이유가 최저를 맞추기 힘들다. 이제 요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논술로 또 대학을 가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좀 합격을 할 만한, 내 실력으로 통과를 할 수 있을 만한 과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는 과, 망이 좋다고 하는 과에 지원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최저, 그 다음에 내 실력에 맞지 않는 논술로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를 좀 맞게 좀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요 9가지 얘기를요, 처음 들으시는 분께는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설명회에서는요, 어머님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확통이랑 기하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시작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논술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좀 중점적으로 한 다음에 오늘은 좀 어머님들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시간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질문에서 남이 궁금했던 것도 내가 궁금한 거일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건대 이상의 학교를 지원하고 싶다, 건동홍 이상의 학교를 지원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서는 확통, 기하, 미적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외인 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성균관대예요. 근데 이제 왜 성균관대냐면은요,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실 고등학교 전 교육 과정이라고 범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범위는 항상 성균관대학교는 그런 식으로 써왔지만 실제로 문제는 수투까지 해서 출제가 됩니다. 미적분도 출제가 안 돼요. 수투까지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뭐 미적분이다, 수투다 그러면 잘 구분이 잘 안 되시죠? 다항함수의 미적분까지가 수투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초월함수나 뭐 지수함수 이런 함수 이제 넘어가는 게 미적분부터의 미적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그럼 시험이 굉장히 좀 볼만한 게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범위가 줄어든다고 해서 수학은 쉬워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범위가 많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시험이 쉬운 학교들이 있고, 범위가 적은 성균관대학교처럼 사실 수투까지 출제하는 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예, 아무리 인서울급이라고 하더라도 미적까지는 출제를 하는데 성균관대학교만 수투까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적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쉬워지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재작년 문제를 보면은요, 연대 문제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에서 이제 그 홍보를 할 때 애들이 너무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어려워서 지원을 하지 못하니까 입학처에서 이제 홍보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자연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40점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문제가 어렵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지원 좀 하세요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 점수를 알게 됐어요. 자연과학부가 어쩐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어렵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학교가 있는데 이화여대가 확통을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요, 10년 동안 미적, 기하, 확통이 다 출제가 된다고 범위에는 써놨었어요. 그렇지만 10년 동안 확통
학종에서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요, 이래서 직접 말해준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확통에서는 뭐 굳이 출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준 거는 아니지만 항상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제되지 않은 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공부는 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논술을 쓰시면은 우리가 수시 6장을 쓰는데 이제 애들 기말고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보통 학종 컨설팅을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학종 컨설팅 받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많은 분들이 학종으로 좀 많이 쓰고 논술은 그냥 뭐 한두 개 쓸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학종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이게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논술 6장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요, 이 학종이 생각보다 좀 좋은 학교 이름이 나오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로 본 이 점수가 한 요 정도 대학교 정도의 성적이라고 하면은요, 학종으로 한 이 정도는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학종으로 좀 말이 안 된대요. 지금 뭐 정시랑 비슷하거나 혹은 정시보다 낮은 곳을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만약에 논술로 쓰게 되면 얘가 6월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뭐 2하 5등급을 맞췄으니까 혹은 3합 6등급을 맞췄으니까 요거 최저를 생각했을 때 요 정도 학교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학종으로 쓸 수 있는 학교랑 논술로 쓸 수 있는 학교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7월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입반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학종을 사실 생각보다 애들이 한두 개 정도밖에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합격을 해도 이거는 어차피 수능으로도 충분히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학교의 이름을 좀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술로 한 뭐 5장 정도를 쓴다라고 하면은요, 이 5장의 학교가 상당히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논술 실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최저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연대를 써볼 수가 있는 친구인지 혹은 연대 다음에 한양대는 그럼 써볼 수가 있는 친구인지 그럼 한양대 다음에 최저가 없는 시립대는 써볼 수가 있는 학교인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교까지 그리고 만약에 정시에서 인서울이 좀 간당간당하다 싶으면은 인서울까지도 써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논술 원서를 쓰시는 스펙트럼이. 그래서 어떤 학교를 지원을 하시든지 간에 논술은 일단 확통, 기하, 미적을 다 배우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건동홍 이상의 학교에서는 전부 확통, 기하, 미적이 일단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확통, 기하, 미적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이 지금처럼 선택이 아닐 때, 즉 확통, 미적, 기하가 이제 요게 다 교육과정 내로 그냥 들어가 있을 때에는요, 그때는 이제 확통이랑 기하에서만도 그 단독으로만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거는 뭐 거의 99%인 것 같아요. 저희 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요. 아마 7월에는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7월에는 한 300명 이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 가운데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미적 선택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적의 아이들이 대부분 지금 선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적에서 좀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되는 거는 맞아요. 가장 많은 부분은 미적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열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미적 그리고 수열, 그 다음에 이제 기하랑 확통, 이제 요런 데에서 보통 출제가 되고, 뭐 너무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은 그 외에도 뭐 정수론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에서 많이 있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럼 이제 기하는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줘야 되냐면 얘가 기하 같은 경우에는 센 문제집 있죠. 센의 A를 막힘없이 정도의 수준 정도 갖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논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좀 출제가 되냐면은요, 한 논술 문제가 한 단원에서만 나오게 되는 경우보다 한 논술 문제를 이루는데 그게 여러 가지 단원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쌍곡선을 몰라요, 얘가. 기하에서 쌍곡선을 모르면 아예 문제 자체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결국 풀어내는 거는 수열로 풀어낸다든지. 그러니까 문제가 한 문제에 여러 가지 단원이 좀 섞여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즘 수리 논술에서 기하가 하는 역할은 얘가 기하를 아예 배우지 않은 친구라면 아예 건들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기하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고난도로 옛날 같은 그런 고난도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해요. 여전히 연세대학교는 기하가 어렵게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의학대도 기하가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이 서성한 중경 요 정도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그 한 센서 A 정도 그 ABC 단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A 정도 단계를 좀 자유자재로 풀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그 안에서 좀 해결이 되게끔 하는 식으로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기하랑 확통 공부를 따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기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따로 좀 미리 공부를 해 오신다면 현존하는 인강 강의 중에 기하 개념 강의가 가장 짧은 거를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기는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사실 7월 시작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하랑 확통부터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수업을 할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기하를 배운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확통을 배운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중계 지역 애들은 거의 다 기하를 배웠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안 배웠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십니다. 여기 지금 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사실 뭐 배우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확통이랑 기하 수업은 일단 기존 반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7월의 시작반 같은 경우에는 확통 기하부터 수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아예 미적이나 뭐 수열은 수업을 안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통이나 기하에서만 사실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섞여서 나오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권유드리는 거는 저는 일단 논술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같은 시간을 과탐 같은 것에 좀 활용을 해주시면은 어떻게든 좀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과탐이 지금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좀만 공부해도 좀 등급을 그나마 좀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과탐이에요. 지금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다고 해서 등급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과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에 좀 과탐에 투자를 해서 등급을 하나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맞춰서 우리 아이가 좀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추고 좋은 경쟁률 안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게 낫지. 이거를 뭐 논술을 위해서 이게 기하 문제가 솔직히 나온다고 그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애는 나오고 어떤 애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한양대학교를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뭐 오전에는 안 나오고 오후에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굳이 시간을 따로 내셔서 공부를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차피 수업 시간에 제 수업에서는 다 해드릴 거예요. 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면은 좀 논술을 풀어 나갈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확통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많이 특히 통계가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또 어떤 식으로 좀 얘기가 다르냐면요. 통계는 배우고 오는 친구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신이나 수능 수준의 통계는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식 하나 정도만 외워주면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문과에서, 우리가 문이과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문과라고 좀 통용을 하죠. 문과에서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 중에서 매번 100점을 맞는 친구들한테도 논술 통계 문제 갖다 주면 못 풉니다. 왜냐하면은요, 그게 내신이나 수능을 푸는데 필요한 수준까지만 배우지 얘가 논술을 푸는데 필요한 수준의 통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통계를요, 이 논술 수업에서는 얘가 진짜로 이런 식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만 문제를 건드리고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근데 이제 수능이나 내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식만 외워도 문제를 풀기에 어려움이 없는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얘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통계는 제대로 배우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통계는 뭐 기존에 있는 뭐 인강 중에 가장 짧은 건 듣는다 이런 게 기하와 다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논술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작년에 시대인재에서 파이널을 했을 때 통계만 강의를 좀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통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보면은 좀 식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렵다고 느껴요. 근데 실제로 통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미적이에요. 미적이 정말 어려운 학문이에요. 미적은 개념 자체가 어려운 학문이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개념을 얘가 제대로 알고 푸는지 아니면은 적당히 그냥 공식을 외워서 퀴즈식으로만 풀어내는 친구인지 요거를 확실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자꾸 주시거든요. 근데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통계는 사람 편하려고 만든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배워두시면은 이게 통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처음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고요. 어색해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통계는 제가 보통 이 한 수업에 1년 동안 돌아가는 사이클에서는 한 4번 정도 복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볼 때 아이들이 식겁을 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좀 뭔가 알아듣는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할 때는 이제 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에 좀 많이 어렵게 응용되었을 때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월 달에 새로 시작하는 반 애들은요, 통계 개념부터 다시 저랑 같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개념을 사실 수능이나 내신 강의에서는 좀 쉽게 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고 푸는 거랑 그리고 공식만 외워서 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수능이나 내신을 풀 때는요. 그래서 일단 기하나 통계나 7월에 시작하는 반에서는 저희 반에서는 제가 이 친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숙제는 좀 열심히 해오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개념을 배웠다고 해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이 마치 게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키가 어떤 뭐 공격을 누르는지 안다고 해서 이걸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튜토리얼을 계속 연습을 해봐야지 이게 좀 익숙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를 일단 쉬운 문제에서부터 계속해서 좀 풀어봐야 됩니다. 이게 나한테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숙제로 나가는 것들은 제가 바로 논술 문제를 숙제로 내줘봤자 어차피 애들 잘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대한 내가 이 뭐 기하랑 확통을 배웠을 때 좀 빨리 적응해 볼 수 있게끔 너무 어렵지 않은 논술에 좀 필요한 것까지만의 수준의 문제들을요 좀 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정규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좀 난이도에 따라서 만약에 난이도가 좀 높다 싶으면 한 일주일에 30문제에서부터 좀 많이 쉬운 문제다. 얼른 익숙해지기만 하면 된다 싶으면 일주일에 한 100문제 정도 그렇게 해서 그 문제 중에 홀수번이나 짝수번만 풀어오면은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번이나 왜 짝수번만 풀어오면 만점을 주는 이유는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은 기하를 배웠고 어떤 친구들은 확통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사실 홀수번이나 짝수번만 풀어도 모든 문제를 한 유형씩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뭐 1번부터 100문제를 내줬는데 1번부터 50번까지만 푼다. 그럼 이제 뒷 유형은 아예 못 보는 거고 50번부터 100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홀수번이나 짝수번만 풀어오게 되면은 일단 모든 문제를 한 번씩은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해와 100문제 다 해오기가 심적으로 좀 부담이 돼요. 대신 홀수번이나 짝수번만 풀어와도 그럼 만점을 줄게. 그러면은 훨씬 심적 부담감이 좀 덜해지면서 숙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홀수번이나 짝수번을 다 풀어봤는데도 이 단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은 친구들은 스스로 다른 문제까지 더 풀어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놀랍게도 이걸 잘 해옵니다. 일단은 홀수번이나 짝수번만 반만 풀어가면 된다는 거에 숙제의 달성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왜냐하면 많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풀어봤는데 그럼 어차피 지금 반 풀었으니까 숙제는 만점이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풀어보고 그런 것도 질문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일단 중계동에서는 질문을 받는 시간이 좀 깁니다. 그리고 저는 중계동 아이들이 너무 예쁜 게요. 전 캠퍼스 중에서 지금 중계동 아이들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보통 질문이 많은 캠퍼스는 대학을 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계동 같은 경우에 제가 일요일 아침 10시에 이제 그 정규반은 와요. 그래서 정규반 아침 10시에 와서 1시 반에 수업이 끝나게 되는데 애들이 보통 질문을 2시 반까지 하고 갑니다. 쭉 서가지고요. 정말 이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질문이 많이 나오는 반은요, 전반적으로 대학을 잘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질문이 전혀 안 나오는 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저야 편하긴 하죠. 다만 걱정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계동에 새로 반을 오픈을 하는 게 무슨 요일이었죠? 화요일인가요? 제가 화요일날 중계동에 새로 반을 오픈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일찍 와 있을 거예요. 어차피 굉장히 저는 집이 강남입니다. 엄청나게 막히기 때문에 좀 일찍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시 반부터 수업이 시작이 되면은 한 5시부터는 제가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이들 보내서 질문을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끝나고는 화요일 반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10시까지가 학원 시간이어서 제가 미리 와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질문하는 친구들은 어떤 질문이든지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준 숙제나 논술에 대한 질문 우선적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들 질문 다 끝났는데 어떤 친구가 논술이 아닌 수학 다른 거에서 질문이 있더라도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확통이랑 기한은 무조건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벌써 한계를 좀 잡아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인서울권의 학교들이 거의 미적까지 보거든요. 예, 거의 확통 기하가 안 들어가고 인서울권의 학교들이 미적까지 보는데 그 아이가 논술을 어느 정도 할지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인서울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미적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미적까지만 수업이 들어가는 반이 있나요? 우리 학원에는? 없나요? 예. 보통 그런 반은 잘 개설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머니, 얘의 가능성을 몰라요. 그게 저희 그 작년에 목동시대인지에서 저희 그 연대에 합격한 애가 수능 수학이 4등급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대를 써보자고 제안을 먼저 했어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제가 논술에 대해서는 학교랑 과까지 원서를 다 써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연대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논술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여서 연대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연대를 좀 써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자기가 6, 9월이 얘가 지금 수학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수능에도 4등급이 나왔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도 좀 그거는 자기는 원서를 버리는 것 같아서 아닐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신기해요. 제가 논술 강사한 지 어머니 15년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상담하는 친구들이 6,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왜 제 말을 신뢰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너무 신기해요. 게다가 그 친구도 외동이어서 첫째였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논술 성적으로는 얘가 비벼볼 만한 거예요, 연대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냥 나머지는 그 좀 안정권으로 쓰고 이거 하나만 좀 연대를 써보자 해서 그 친구가 합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좀 많이 기뻐하시면서 파이널에 바빠 죽겠는데 목동에서부터 막 선물 이구지구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가능성을 모릅니다. 제가 항상 이거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요게 얘가 실제로 받은 점수예요. 굉장히 높죠. 지금 거의 최고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친구 지금 막 76점에 68점에 난리가 있어요. 6, 9월이. 근데 이제 그 다음 친구 보시면은요. 이 친구 지금 9월 달에는 96점 수학 하나 틀린 친구고요. 그리고 지금 위례 최저까지 다 맞추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점수대 지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애기가 논술을 어느 정도 쓰는 애인지를 제가 보기 전에는 감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이 5등급이 나왔는데 광운대 컴공과를 합격한 학생이라든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작년 친구인데 그 친구는 수학이 5등급이 나왔는데 서강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은요. 약간 의외적인 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어느 정도의 등급의 친구들이 합격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요. 보통 논술은 2, 3등급이 제일 많이 합격합니다. 1등급은요. 1등급이 많이 합격을 하기는 하는데요, 어머니. 1등급이 기본적으로 4%밖에 안 돼요. 1등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격을 해오는 아이들은요. 2, 3등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수능 수학 등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께서도 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수학이 6월 달에 3등급이 나왔는데 논술을 시작해도 되겠느냐.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논술의 목표를요, 어머니 로또로 잡으시면 안 되세요. 로또가 될 수 있는 거는 차라리 수능입니다. 거기는 찍을 수나 있죠. 논술은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로또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꾸 논술을요, 원서를 말도 안 되게 좀 쓰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우리의 목표는 논술로 가는 거는 정시보다 잘 가고 다른 학종 전형보다 잘 간다를 목표로 삼아 주셔야지 되세요. 그거를 목표로 삼아 주셨을 때 제가 가끔 그렇게 좀 튀는 친구들, 수학 등급은 말도 안 되게 낮은데 논술을 기가 막히게 하는 친구들한테 먼저 던져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럼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닌데 어떡해요? 라고 하신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나 학종보다는 논술로 잘 가게 원서를 쓸 거예요. 이제 다만 제가 답답한 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한양대학교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가 수능 성적으로 한양대학교를 못 가는 친구인데 왜 논술로는 자꾸 한양대학교 전자과를 가고 싶다고 하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점수를 맞춰서 가시거든요. 근데 논술은요. 아니 그러면은 얘가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서 뭘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안 쓰셔야죠. 한양대학교를. 예. 근데 수능은 점수 맞춰서 가시잖아요. 만약에 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학교를 내려서 논술도 과를 쓰시면 됩니다.
예, 근데 보통 수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데요. 왜 논술은 높은 과만 보실까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과별로 점수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사실 그래서 가장 바쁜 달이요. 파이널 기간,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요것도 질문이 요새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파이널은 대치 시대인지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캠퍼스를 4군데를 나가고 있어요. 분당, 대치, 목동, 중계 이렇게 4군데를 나가고 있고 중계만 학림학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대인지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캠퍼스 아이들이요. 저 이제 수능 끝나면 이제 파이널이 시작이 되죠. 이제 파이널이 시작이 되면 학교에서 뭐 이르면 한 12시쯤 끝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 수업을 이르면 한 11시쯤 끝내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1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걸 뭐 다 들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옛날엔 더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과학 논술까지 들어야 됐거든요. 여기에다가. 근데 요즘에는 그나마 수리 논술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각 캠퍼스 아이들이 모두 대치 시대인제에 모여서 논술 파이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토요일 날 얘가 만약에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월, 화, 수, 목, 금 듣고 다음날 시험 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각 학교별로 파이널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도 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학교별로 나눠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그거가 파이널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별로 왜 지금부터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냐면은요. 어머니 그러면은 이 아이가 만약에 6개 학교를 쓰면은 6개 학교를 수시로 쓰면은 5개 학교가 논술이라고 했을 때 그럼 5개 학교의 수업을 다 들으실 건가요? 지금부터?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컨텐츠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같은 과목이 출제되는 학교에서는요. 학교마다 약간의 다른 특성은 있어요.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는 학교 이름에 비해서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되지. 그리고 뭐 아주대학교나 인하대학교는 학교 이름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어렵게 출제가 된다든지 약간 이런 거는 있는데요. 이게 출제하는 컨텐츠의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수학이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컨텐츠의 차이가 없는지를 좀 극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너무 여러 가지 예가 있어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생각나는 대로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4학년도에 한양대학교 기출문제가 2015학년도에 세종대학교 기출문제랑 숫자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6학년도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제가 또 숫자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나오고요. 그게 재작년 한양대 문제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 정말 숫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래프도 똑같아요. 숫자도 안 바꾼 상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양대만 나오냐? 아니고요. 이대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문제가 또 그럼 오래됐다고 해서 이 문제를 무시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2014학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처음 나온 문제인데 재작년에 한양대학교 문제로 또 기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논술이 사실 족보의 형식이 좀 강합니다. 특히 우리 이공대를 졸업하신 어머님들께서는 이게 제가 문과 시험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공대를 졸업하신 어머님들께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실 거예요. 한 교수님께서 이제 내시는 이거는 사실 여러 개의 학교를 봐도요. 교수님이 다르더라도 어떤 과목을 우리가 대학교에서 수강을 했을 때 특히 수학과는 그래요. 어떤 과목을 수강을 했을 때 중간고사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고 기말고사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고 또 숫자가 똑같이 나올 때도 있고 숫자만 바꿔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논술이 아까 제가 그 얘기를 그 예를 들어드렸는데 지금 또 생각나는 게 고대가 사실은 논술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없어졌다가 올해 다시 부활하는 거거든요. 2010학년도에 고대에서 나왔던 문제가 2016학년도에 중앙대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재작년에 다시 한양대학교에 숫자 하나만 1에서 2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양대학교를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한양대학교 것만 풀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이거는요, 지금 그 예만 계속 들어달라고 하시면 그 예만 계속 들다가 집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 수능은 사실 같은 문제를 또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논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족보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대학교 시험 보시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좀 출제가 됩니다.
채점도 유사한 방식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성균관대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럼 왜 파이널에서는 학교를 나누느냐 하면은요, 그거는 시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한양대학교 시험을 토요일 날 본다. 한양대학 시험이 보통 일요일인가요? 일요일 날 본다라고 했을 때 월화수목금토를 한양대학교 형식에 맞춘 그 재시문 길이, 문제 개수까지 똑같이 맞춘 걸로 그냥 6일 내내 계속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널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물론 아주 따지고 나가 보면은 정말 문제를 특이하게 내는 학교들이 몇 개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대학교. 이제 요런 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이널에서 기본적인 컨텐츠는 비슷하지만 좀 문제가 유난히 특이한 학교들이요. 근데 그런 유난히 특이한 학교들은 좀 손에 꼽을 만한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파이널로 아주대학교의 그런 종류의 문제만 뽑아서 하게 되고요. 어머니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문제가 어쨌든 컨텐츠는 다 비슷한 곳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학교를 나눠서 수업하는 이유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저 맞추실 때 이것도 제가 항상 드리던 말씀이지만 4월, 7월 필요 없고요. 6월, 9월만이 진짜 내 최저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맞춘 모의고사 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바쁠 때가 그 파이널 기간, 그리고 9월에 원서 지원하는 기간이 제가 제일 바빠요. 지금 저희 자료가 다 나온 상태인데요. 저희 반 친구들한테는 뭘 줄 거냐면은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입시 자료를 줄 거예요. 이제 요거를 학원에서도 굉장히 좀 탐내하시는 자료여서 제가 작년에도 좀 드리고 이랬었거든요. 이게 무슨 자료냐면은 수시의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논술에 관한 것만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논술 지원하시는 뭐 날짜라든지 마감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달력에다가 만들어 드렸고, 학교별로 최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제일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요, 9월 달에 도대체 이 학교에서 낮은 과가 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별로 낮은 과 리스트에 각 과에서 몇 명 뽑는지까지 전부 다 정리해 놓은 자료가 논술만 정리했는데 책이 한 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께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보통 이제 카톡으로 상담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그 자료를 같이 보면서 어머니 자료에 몇 페이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왜 그때 카톡으로 상담을 하느냐.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학생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가장 많을 때가 정규반 친구들이 한 550명까지 갔었는데요. 그 친구들의 원서를 전부 다 제가 썼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일주일 안에 써야 돼요. 9월 모평 보고 나서 원서를요, 그 딱 일주일 정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원서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화 통화를 하면은, 제가 이것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과학고 준비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일단 얘가 6월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얘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의 학교를 써볼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일단 원서를 집어넣어서 예쁘게 원서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들어드리고 일단 그 원서 작업부터 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지금 중계동에는 사실 저처럼 아이들이 많은 강사분들이 안 계시지만, 시대인재에서는, 대치동에서는 사실 논술 강사들 중에 저보다 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데리고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랑 비슷한 이 인원을 수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원서를 한 장 한 장 직접 써주는 거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제가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이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상담이 끝나냐? 절대 한 번으로 상담이 끝나지 않습니다. 전 일단 애들한테 뭐부터 시켜오냐면은 요거부터 써오라고 할 거예요. 일단 6, 9월에 최저 맞춘 거 기준으로 해서 6, 9월에 최저 맞춘 학교 기준, 그리고 최저 없는 학교 중에 네가 써도 될지 안 써도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써와. 그리고 너가 관심 있는 과를 한 대 정도 짚어와봐라. 그리고 이제 애들이 써오죠. 그러면은 마음에 들게 써오는 애들은 한 15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15명 중에 1명 정도가, 너 너무 잘 써왔다, 이들을. 그럼 얘는 또 서운해요. 왜 저만 신경 안 써주세요? 네가 너무 잘 써왔기 때문이야. 근데 보통요, 그게 다른 친구들이 이제 받는 걸 모르니까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상담이 빨리 잘 써온 친구들입니다. 상담에 한 5번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해와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해드릴 시간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6, 9월 기준을 최저 기준을 충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제가 드린 자료를 보고 본인이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써왔을 때 그러면은 이 학교는 아무리 낮은 과라도 좀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것도 제가 어떤 친구들한테는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어떤 친구들한테는 긍정적인 얘기만 한다고 본인이 들은 거 기준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또 너무 안타까웠던 게 분당시대인제에 있던 친구들인데 2명이었어요. 너무 논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연대를 써보는 게 어떨까? 둘 다 끝까지 극구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결국 안 썼습니다. 무섭대요. 왜냐면 연대는 작년에 과학논술도 시험을 봤어야 되거든요. 그럼 작년에 뭐 과학논술 제대로 하고 시험 치는 애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사실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이게 자기 상황이 되면은 우리 애는 과학논술 한 개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고.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요 또 너무 원서를 높게만 써온 친구들은 좀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써주는데 그럼 또 이 친구들은 선생님은 그렇게 무조건 안정적으로만 한다고. 저는 누구한테는 좋은 얘기만 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좋은 얘기만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도 이 친구를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좀 가능하면은 좋은 학교로 좀 합격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야지, 전 학원 강사잖아요. 저는 실적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최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친구는 너 무조건 써봐라 이러고 어떤 친구는 너 무조건 낮춰서 써라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왜 자꾸 대여섯 번이나 이게 그 상담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그럼 제가 만약에 어떤 친구가 한양대학교에 기계과를 쓰고 싶대요. 그러면은 보니까 기계과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얘가 중하위권과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이 친구한테 한 중하위권과 정도로 다시 한 4-5개 정도 과를 골라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그거를 이제 골라오는데 또 한 번 상담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또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산업공학과를 골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건설환경공학과가 자기 더 적성에 맞을 것 같대요. 그럼 거기 써도 되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이게 550명한테 계속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간은요 거의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조교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위아래로 줄무늬를 입고 오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애들이 정말 그래도 내가 정시보다는 잘 갈 수 있게끔 하는 결과들, 좋은 결과들이 좀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보고 나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9월이 제일 두렵습니다. 사실 파이널보다 저는 9월이 더 두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도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요 이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이제 이 학교를 지원하는 거는 괜찮은데 얘는 정시로 넘기면 안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과를 좀 지원을 한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가 다른 과에 비해서요 그때 실시간 경쟁률로 나오거든요. 실시간 경쟁률이 막 2배 이상 되는 경우가 있어야 그럴 때는 피해 가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머니께서 또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애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데는 37대 1인데 옆에 과가 34대 1이에요. 이거를 옮겨야 되나? 아니죠. 34대 1과 37대 1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34대 1과 뭐 50대 1, 60대 1 이렇게 차이가 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피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이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가 조금 기억이 가물한데요. 재작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연대 건축학과가 경쟁률이 17대 1이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머님들께 연대에서 가장 낮은 데를 좀 쓰셔야 될 것 같다 해서 대기과학과 기구 시스템을 추천을 해드렸어도 실시간 경쟁률을 보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기과학과는 뭐 경쟁률이 40대 1인데 지금 건축학과는 경쟁률 17짜리도 어머니 무조건 건축학과 지금 바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문자로 단체로 공지를 못 해드려요. 왜냐면 그러면 또 다 거기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9월 달에는요 어머님들도 정말 많이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힘든데 또 9월 달에 원서 쓰고 나면은요
갑자기 좀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약간 어떤 심리랑 비슷하게 되냐면은 이 로또 샀을 때의 심리랑 비슷해요. 왜냐면 어차피 수시를 보통은요 정시보다 잘 가게 쓰십니다. 그래서 정시보다 좀 수시를 잘 가게 쓰시기 때문에 어차피 6개 중에 하나만 붙더라도 왠지 그리고 6개나 썼는데 한 개 정도는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참고로 수시는 보통 6개 쓰면 6개 다 떨어지는 게 수시입니다. 하지만 6개 쓰면 이제 왠지 그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거 하나만 되더라도 정시보다는 잘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원서 쓰고 나면은 조금 싱숭생숭해지면서 좀 행복해집니다. 예, 그래서 예, 그 기간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에 지장 가는 거 아니야? 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으십니다. 어차피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요, 좀 합격하기 쉬운 학교가 1차에 있는 학교예요. 1차가 뭐냐면 수능 전에 있는 학교입니다. 왜 쉽냐? 합격시켜주면 고마운 친구들이 납치당할까봐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2차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도 한번 보세요. 이 친구도 지금 뭐 11113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서강대랑 한양대 쓰겠다고 하죠. 이거는 시험 못 보면은, 수능 잘 보면은요, 이거 2차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 안 보러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2차에는 생각보다 시험을 못 본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만 1차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연세대학교, 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 연세, 시립, 홍익, 성신여자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특히 홍익대학교가 가기가 쉬워요. 왜 가기가 쉬우냐면은 홍익대학교의 최저 등급이 3화 8등급이거든요. 보통 3화 8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본인이 홍대에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대도요, 비슷한 학교라면은 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무조건 연대를 쓰면 돼요. 그거는 아니죠. 연대는 이제 당연히 너무 실력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대를 써야 되는 애들이 안 쓴다는 거예요. 본인이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서울대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연대에 납치를 당할까 봐 못 씁니다. 사실 써야 되는 애인데. 이게 사실 의대 쪽으로 올라가도 있어요. 연대 치의대 써야 되는데 치대는 그럼 합격을 하면은 의대는 못 가지 않냐 그러면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정말 전 구간별로 다 이럽니다. 예, 그래서 1차가 좀 가기가 2차에 비해서는 훨씬 편해요. 내 실력에 비해서 가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들 어머님께서 제가 항상 여자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게 이화여대랑 숙대가 버티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성신여대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성신여대는요, 솔직히 파이널도 안 열립니다. 근데 이제 이화여대랑 숙대가 냉정하게 6, 9월 점수로 정시가 숙대가 좀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자친구라면 숙대를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숙대 최저가 이대 최저랑 비슷해요. 한 등급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 최저가 보통 숙대 최저가 되는 애들이 이대 최저도 좀 곧잘 맞출 수가 있는 애들인데 그럼 애들은 보통 이대를 쓰려고 하지 숙대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숙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쟁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진짜 수학 5등급인 친구들도 몇 명 저희 반에서 합격을 시킨 사례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이대가 최저가 높았을 때에는요, 이대 가기도 훨씬 지금보다는 쉬웠어요. 최저가 높은데 왜 가기가 쉬웠냐면은 이 최저가 높으니까 경쟁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제 최저를 맞춘 애들 중에서 이 경쟁률이 일단 줄어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최저가 이대가 원래 3학 6등급이었어요.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 2합 5등급으로 바뀐 건데 3학 6등급이었을 때는 저희 반에서 이대를 제가 가장 많이 보냈었는데 이대 합격한 애들 중에 4등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학 등급이요. 수능 수학 등급이. 그리고 이제 2합 5등급이 되고 나서는 3합 6등급은요, 경쟁률이 처음 보시는 거에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떨어지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경쟁률을 예를 들어서 60대 1을 보셨어요. 그러면은 한 15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게 3합 6등급이에요. 지금 3합 6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중앙대학교랑 성균관대학교가 있죠. 그리고 이제 2합 5등급은요. 반 정도로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처음에 이제 50대 1의 경쟁률을 보셨으면은 25대 1에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가 그 좋은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는 애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화여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만 남은 상태에서 시험을 쳤었는데 이제 지금은 꽤 많이 남은 상태에서 반 정도 남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처럼 수학 4등급인 친구가 합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거의 2, 3등급대가 많이 합격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거는 일단은 잘하는 남자애가 너무 당연하지만 지원을 못 하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여자친구들 중에서도 여대만은 죽어도 싫다고 하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시작하는 경쟁률 자체가 좀 작은 데다가 최저 기준도 있기 때문에 최저 맞추고 난 다음에 경쟁률이 또 떨어져요. 예, 그래서 여학생들은 이런 학교들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남학생들이 좀 억울할 텐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꾸 4월, 7월 점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애가 6월만 못 본 거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9월에서 보여달라고. 그럼 또 9월도 보면 6, 9월만 못 본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6월에도 아팠고 9월에도 아팠으면 수능에도 아프겠죠. 그래서 이게 냉정해지셔야지 원서를 안 버리세요. 보통요. 수시 원서 6개 쓰시면은 그 중에 4개를 최저를 못 맞춰서 원서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우리 아이가 최저를 못 맞췄다고 이러면 최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수능 점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최저를 못 맞췄다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논술 원래 붙기 힘들어라고 말씀을 하시지. 네, 그래서 실제 상황은요. 진짜 6개 시험 보면은 한 그 중에 4개를 최저를 못 맞춰서 못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작년 저희 반 친구 같은 경우에도 6, 9월을 다 맞췄는데 수능에서 못 맞춘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6, 9월에 못 맞췄는데 수능에 맞춘다? 이거는 정말 제가 15년 동안 논술 강의를 하면서 6,000명 상담한 것 중에 한 10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없고요. 그럼 만약에 6, 9월 중에 하나만 맞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수 생각까지 있으셔요. 그러면은 조금 더 소신껏 쓰셔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죽어도 오래 가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최저를 좀 더 안정적으로 쓰셔야 되겠죠. 이것도 사람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7월인데 연대 시험이 10월 정도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2달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들어가니까 지금 좀 많이 좀 진도는 빡셀 거예요. 특히 7월 시작반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많이 빡셉니다. 그래서 반은 그럼 7월로 시작반으로 보내야 되냐 기존 반으로 보내야 되냐가 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기존의 논술 수업을 다른 학원에서 조금이라도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반으로 가시면 되시고 논술이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월 시작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가장 큰 차이는요. 확통과 기하의 차이예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는 확통이랑 기하를 배웠는데 그러면 기존 반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근데 논술에서 배우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논술에 나오는 쪽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논술을 좀 배워봤다 하시면은 기존 반, 논술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면은 신규 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할 시간 많이 드리겠다고 해놓고 또 제 얘기만 계속하고 있죠. 예, 너무 개인적인 질문은 저한테 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의 상황을 다 말해야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말해야 되는 그런 질문은 요게 저희 연구실에서 쓰는 폰 번호인데 요거를 지금 저희 연구실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는 수요일이 내일이죠. 내일 이후에 좀 드릴 수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은 문자나 전화로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너무 개인적인 상황이 아닌 그냥 논술에서 요런 게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